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합니다. 미국의 8월 CPI 충격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물가 정점론이 순식간에 힘을 잃으면서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그러자 주가는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단어인 불확실성이 또다시 시장에 짙게 깔리게 된 겁니다.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인 시장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본부장, KB금융지주 유신익 거시금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에 금융시장 얘기하고 또 경제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환율일 겁니다. 최근에 1,300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환율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고 최근 들어선 정말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원달러 환율 상황이 1,450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요즘에 킹달러라는 표현까지 좀 쓰면서 달러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말까지는 당분간 아니면 혹시 내년까지도 좀 강한 기조를 보인다고 봐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까지 진행되는 달러 강세, 지금 1차 달러 강세 기간이 조금 진행되고 있다. 1차라는 표현 써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한 두 번에 걸쳐서 좀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진행되는 또 하반기에 진행되는 달러 강세는 유로발 달러 강세,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57%를 차지하는 유로화의 약세 때문에 촉발된 유로존의 에너지 쇼크발 달러 강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내년에 조금 들어가면 세계 경기가 침체가 조금 더 깊어지기 때문에 신용 경색에 의한 그러니까 경기가 더 침체되고 신용 경색 쉽게 말씀드려서 서로 이제 돈 빌려주고 받는데 서로 못 믿겠다. 그렇죠. 이러다 보면 안전 자산에 대한 안전 통화에 대한 선호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끝난 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차 지금 두 번을 말씀 주셨는데 그럼 1차에 마감 시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료가 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지금 유럽발 에너지 또 쇼크라면 겨울철 되면 에너지 수요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금 가스 공급 러시아에서 중단하는 문제 혹은 지금 감산 또 원유 감산 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에 의해서 촉발된 유로존의 지금 에너지 위기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좀 어렵죠. 그렇죠. 또 푸틴 러시아에 어쨌든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이스 시나리오로 생각을 한다면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 달에도 거의 80% 천연가스를 조금 이렇게 재고를 확보해 놨더라고요. 겨울나기에 준비를 한 거죠.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이면 한 90%까지 올린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정도면 아주 북반구가 아주 강추위가 아니라면 얼추 유로화는 이제 바닥 언저리 아닌가. 여기서 현재 상황이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유로화가 떨어져도 한 0.97이라든지 한 2, 3% 정도 하락하면 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환율 위기는. 근데 만약에 이제 더 이렇게 러시아가 좀 세게 나오고 세게 나온다는 얘기는 또 이래저래 국제 유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체 에너지로 다시 이제 눈이 돌려지니까. 그리고 또 겨울에 또 좀 강추위가 또 온다면 그렇죠. 이 정도의 재고로는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겨울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지는 상황일 수도 그래서 있다는 조금 거죠. 아이러니하게
조금 경제 측면의 손은 좀 떨어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네네. 그렇군, 좀 걱정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송재경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1,450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레벨을 그러니까 그 수준이 얼마까지도 올라갈지를 예측하기는 좀 정말 어려운, 특히 알 수 없는. 환율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라는 우리 김한진 박사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사실 그 원인 제공은 결국은 첫은 연준의 긴축이 이 모든 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네네. 그것을 이번 8월 달 불과 이제 이틀 전에 8월 달 미국 CPI를 보면서 좀 더 확인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금리의 인상폭, 기준금리의 인상폭 속도가 이번엔 거의 뭐 울트라까지 얘기가 이제 맞습니다. 어제 빅스텝은 동안 사라졌고 울트라스텝이 등장했습니다. 거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보폭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미국이 황새 걸음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뱁새 걸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라서 그런 금리 격차가 지속되는 한 달러 강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유럽은 이제 확실하게 침체에 들어가고 있고 중국도 아직은 좀 상대적으로는 약하고 오히려 통화 소위 이제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낮추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G1인 미국을 제한 유럽과 중국이 상대적으로는 달러 강세를 막아줄 그런 경기 체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거기까지 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서로 밸런스를 맞추는 데까지는 아직은 미국의 경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신익 팀장님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번에 CPI 나오면서 미국이 긴축을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뭐 달러 강세는 당분간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율이 오르는 시스템에서는 지금 시스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리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로화를 빌리는 리보 시장에서의 금리하고 그다음에 달러를 빌리는 리보 시장에서의 금리 갭이 달러를 빌릴 때의 그 비용 자체가 2.5%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달러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빌리는데 가격은 더 비싼 비용을 이자를 지불해야 되고 오히려 유로는 싼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비용을 지불해도 된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물론 이제 최근에 기준금리를 미국은 빨리 올렸고 그래서 시장금리가 더 높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결국엔 달러라는 패권의 어떤 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여력이 있고 금리를 올려도 결국에는 이런 재정 여력 때문에 그리고 재정적인 지출의 의지 때문에 과거 경험상 또다시 경제가 빨리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제 내재가 돼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유로화가 지금 0.99 레벨에서 계속 상단을 테스트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엔달러 사상 최고치 143엔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럽다. 왜 그러냐면 결국 남유럽이라든지 독일 경제 이번에 2분기 GDP는 0% 선방을 해줬지만 앞으로 3분기와 4분기에 예측 불가능한 경로의 성장 패턴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달러 강세의 추세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 앞서 말씀하신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저는 이제 CPI 나오기 전에도 시장에서는 참 금리 인상을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4% 언저리까지 가면 끝나겠구나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데 맞아요. 이게 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좀 그러냐면 더 길어지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우리 이제 7월, 8월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 보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임금이 과거에 작년도만 비교하더라도 32달러, 시간당 3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32달러로 임금이 높아져 있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4만에서 5만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고용을 받쳐주고 있는 종사자도 늘고 임금도 느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추세를 본다면 사실은 이게 당연히 서비스 물가가 높아지면서 CPI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고리와 단서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런 물가가 한번 높아지면 연속성이 좀 꽤 강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간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올 상반기 5월, 6월부터 시작된 서비스업 물가의 상승세가 연말까지도 지속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년 1월에 발표되는 12월 물가 지표도 녹록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매월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기대와 네. 실망이 반복이 되지만 그러니까요. 계속 재조정을 하면서 금리 인상은 더 위에 가 있을 수 있고 고점은, 그러면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여기서 속도는 좀 조정이 되겠으나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행보, 여기서 멈춰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역시 강달러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아직 상단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환율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왜 중국 위안화와 최근에 동조화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도 같이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중국의 상황들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의 또 가장 큰 수출국이기도 하기 때문인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이 뭐 기준금리격인 그 대출 우대금리 LPR을 또 낮추면서 거기는 또 전 세계적으로 긴축인데 여기는 또 완화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우려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위안화도 약세로 가면서 결국은 우리 원화에 대한 약세를 같이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뭐 동북아시아가 한 경제권이기 때문에 예. 뭐 해외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위안화가 전 세계 통화 중에서 지금 제일 적게 떨어졌죠. 네, 연초 네. 대비 뭐 한 7% 정도밖에 절하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통화 정책이 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당국자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위기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첫째는 뭐 전력난, 이번 여름에 전력난이 심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제 봉쇄도 코로나 하고 있고. 봉쇄가 지금 뭐 물백신으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고, 가장 중요한 거는 GDP의 30%나 차지하는 집값이 지금 뭐 사정없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번 추세를 타면 뭐 아무리 부양책을 써도 이게 집값이 바로 반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심리가 이미 싸늘하게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중국 기업들의 기업 부채를 건드리는, 중국 기업들의 뭐 부동산 개발업체들, 뭐 헝다 사태도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외화 부채도 많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많이 그 외화 부채가 만기 도래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예. 경기가 뭐 완전히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처절한 지금 전투를 몸부림을 벌이고 하고 있는데, 거군요. 네. 지난번에 뭐 지준율도 그렇고 뭐 이렇게 금리를 손대는 게 보면 이렇게 좀 쉽게 또 이렇게 인하를 못해요. 중국 정부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부양하고 있어라는 사인을 주는 거지. 그 정도 폭이 실제로 경기를 부양할 정도의 어떤 액션을 못 취하고 있거든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좀 위안화 유출이라든지 실제로 중국에서 뭐 위안화 표시 어쨌든 위안화 자금들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뭐 조금 진퇴양난의 상황을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결국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연준이 금리를 조금 더 올리고, 네. 더 많이 올리고, 더 길게 가져가고, 예. 높은 금리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로화가 조금 더 이렇게 겨울을 나는데 네. 힘겨움을 보이면, 네. 그러니까 유로화가 좀 더 떨어지면 위안화도 뭐 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떨밀려서. 떠밀려서 가치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내년 뭐 한 2분기가 전 세계 환율 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시기를 만약에 언제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한 내년 2분기 정도가 환율 시장 측면에서도 좀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내년 2분기. 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라든지, 네네. 또 경기 침체를 확인하고, 또 환율 시장도 다시 한번 재차 달러 강세가 뭐
끝날 것 같은 달러 강세가 또 한 번 더 진행되는 이런 시기가 내년 2분기 정도라고 본다면 그때 시점에 위안화 환율은 아마 7.3에서 네. 7.5까지도 갈 수 있다. 7.3에서 네. 7.5.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보 부장님은 어떠십니까? 일본도 지금 엔화 약세를 아주 정말 초약세고 중국 위안화도 약세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아까 모두 말했듯이 미국을 제한 나머지 지역들의 경기가 상대적으로는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중국은 이제 부동산 침체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고 또 10월 달에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을 네, 장기 집권을, 결정하는 예. 이제 그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조금 신용만 하거나 그냥 현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죽일 수는 없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부동산을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눌러왔기 때문에 네네. 이걸 갑자기 확 되돌리기는 또 어려운.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려는 이제 그런 욕구가 강한 것 같고요. 예. 다만 기대들은 아까 말씀 주신 이제 2분기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에 시진핑이 3년이 당연히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네. 이게 되고 나면 아마 이제 경제 담당 총리가 바뀔 텐데 누가 되던 간에 어쨌든 내년도에는 새로운 3년임 이후의 경제 성장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이제 조금 더 강력한 드라이브들이 네네.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케이스는 결국은 지금 0.25% 미국 그러니까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를 상한 0.25% 이상으로 못 올린다라는 네네. 강력한 금리 상한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환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것이 터져나갈 거는 그러니까 엔화 약세밖에 없어서 그래서 145엔까지 이제 한번 트라이 했다가 지금 142, 3엔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구두 게임으로 오면서 이제 145엔 갔던 게 143엔까지 일부 이제 조정은 받았지만 그거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둘 중에 그러니까 시장과 이거는 일본 은행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0.25%의 금리 상한제를 고수하는 한 일본 엔화 약세는 조금 더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국 그러니까 위안화와 엔화도 뭐 약세로 갈 수밖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당분간 킹달러라는 어떤 오로지 혼자 서 있는 이 상황은 당분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도 무리는 없겠네요, 팀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페드의 정책 자체 그리고 경제적인 체력, 향후에 회복될 수 있는 여력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달러가 더 강하고 금리 인상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양국은 사실은 각자 다른 경제적 철학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앞서 이미 어느 정도 거론이 됐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2000년 우리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내수 성장으로 모든 이제 메커니즘, 경제 메커니즘을 가져가고 있고 굳이 중국의 입장에서 위안화가 너무 약세로 감으로 인해서 자본이 유출됨으로 인한 내수 경제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본시장을 개방을 한다고 했지만 예. 외국인 투자 한도 그리고 채권 가장 민감한 채권에 대해서도 거래 한도나 규정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자 유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 지금 이제 헝다그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동 보유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 성장 기업들이 눌려지고 그에 따른 반발적인 경제 손실을 핀셋 금리 인하와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경기를 선순환적으로 좀 맞춰 나가겠다 이런 정도의 의지로 보여지고 일본 같은 경우 뭐 너무나 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디플레이션을 굉장히 심하게 겪은 경험이 10년간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더 도모하더라도 이번에 수출 드라이브를 더 잘 걸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가가 높아질지언정 이번에 형성된 적정한 인플레이션 그네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네네. 되겠죠. 디플레이를 너무 오랫동안 그렇죠.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 흐름을 끊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요지는 뭐냐면 이 두 국가가 동시에 간다기보단 예. 각국의 경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네네. 비슷하게 우리가 가고 있는 것처럼 거군요. 보여지지만 사실은 어느 한쪽에서 좀 정책이 뒤바뀔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우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것 중에는 우리 증시에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뭐 외국인들이 사면 뭐 바이 코리아다, 팔면 셀 코리아다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사실 그동안은 좀 한 7, 8월 정도는 좀 사들이는 모습들을 좀 보였던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계속 돈을 빼서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외국인들은 아마도 원 달러의 방향성을 볼 겁니다. 현재 레벨보다는 앞으로 원 달러가 뭐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뭐 곧 꺾여서 뭐 한 1,300원대 1년 내에 도달한다 이러면 사죠. 네, 아주 좋은 찬스죠. 네, 원화표시 한국 주가는 뭐 가장 싼 그렇죠. 시기일 테니까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 나눴듯이 좀 환율 시장이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 네네. 자기네들도 모르겠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박사님 지금. 아까 2차로 또 올 수 있다고 말씀 주시니까. 네, 2차로 또 올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러면 뭐 조금 장기간 결국엔 뭐 경기 침체 어쨌든 극점에서 원 달러가 어쨌든 뭐 조금은 더 위로 향해서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뭐 길게 뭐 아주 편하게 다리를 뻗고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네. 마음 편하게 이렇게 누워있기는 좀 누워 있기는 쉽지 않다라는 쉽지 않다.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적극적으로 팔 수도 없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살 수도 없다. 적극적으로 팔 수 없는 거는 사실 이머징이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네, 네, 지금 뭐 브라질 뭐 몇 군데 빼고는 튀르키예 그렇죠. 네네. 뭐 러시아는 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뭐 이러다 보면 이머징 시장이 또 중국도 지금 아직 뭐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이고 그러다 보면 뭐 이머징에서 돈을 빼서 다른 신흥국으로 갈 데가 없고 또 국채 시장에서는 이 정도 등급의 뭐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들어와 있는 뭐 국부펀드라든지 예. 외국 중앙은행들 이런 사람들은 뭐 단기적인 뭐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한국 시장의 전체적인 뭐 한 3년, 5년 그 이상의 펀더멘탈을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움직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뭐 성장률이 둔화되고 앞으로 뭐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네. 문제도 많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국가가 없거든요, 전 세계.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자금도 그렇게 많이 빠져나갈 수가 없고 단기 자금도 뭐 이렇게 좀 약간은 뭐 더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팔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그러니까 현재는 좀 액션을 취하기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고 네, 봐야 그러다 보면 뭐 조금 가랑비에 어쩌듯이 예. 조금 팔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런데 국내 수급이 약하니까 외국인들이 조금만 팔아도 뭐 그냥 주가가 출렁출렁. 출렁출렁 되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은 앞으로 뭐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밴드를 예상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액션만 있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서 발언 하나만 있으면 그때 막 출렁출렁이니까 투자자분들은 이게 뭐지? 밴드가 과연 이게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 자체가 드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시장이나 뭐 미국장이나 어쨌든 지금까지는 환율 쇼크라든지 예. 또 뭐 글로벌 경제 어쨌든 침체에 대한 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인플레로 것들이 긴축은 하니까 또 침체 걱정도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지금 예전 같으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릴 때거든요. 유럽이 올릴 때입니까 내릴 때입니까? 당연히 내릴 때죠. 예, 네, 근데 지금 들어왔다면.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요. 이제 이렇듯이 지금 통화 정책과 실물 경제의 흐름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 굉장히 안 좋게 반영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또 한 가지 반영될 수 있는 게 악재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재를 어느 정도 이기냐에 따라서 각국 증시의 저점은 결정될 거다.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어닝 쇼크입니다. 앞으로 어닝 쇼크요? 3분기 또 기업들의 어닝 쇼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업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이 경기 침체기에 방어되느냐 아니면 정말 뭐 좀 세계 교역이 정말 위축돼서 우리나라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들이 뭐 조금 맥을 못 친다. 네. 이러면 뭐 실적 쇼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도 좀 잘 버틸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코스피는 뭐 고점 대비 지난번 3,300이었으니까요. 네네. 고점 대비
뭐 한 30%에서 35% 정도 하락을 상정하면 네. 한 뭐 2,300 아래 정도. 2,300에서 한 2,100, 2,100에서 한 2,300 정도가 음. 그러니까 지난번 전저점은 한 번 더 터치하거나 살짝 깰 정도의 어쨌든 어닝 쇼크에 의한 추가 주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이하로 네네. 그 정도 2,000을 깬다든지 예, 예. 뭐 이 정도로 보기에는 조금 너무 심한 예측이 비관적인 아닌가, 예측이 비관적인 있으니까. 예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 기업들이 합니다. 잘 버틸 수도 네,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어요. 송재용 부장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외국인들 이렇게 금리차 벌어지면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걱정들이 있거든요. 아까 절대적인 숫자로 순매수, 순매도 금액을 보면은 막 조 단위로 네. 뭐 순매수, 1조, 순매도 2조 막 이렇게 금액들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 금액을 보면 되게 커 보이는데 네. 실제로 그 외국인들이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변화율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차트에도 나왔지만 지금 30.5% 네. 좀 외국인들이 지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인데 지금 요것이 한 달 정도 사이에 0.15% 줄어드는 정도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제 30%에서 그냥 옆으로 이제 쭉 네, 가는 횡보하는 모습. 횡보하는 정도의 예. 수준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유럽에서도 자금을 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에서 자금을 다 빼서 지금 안전자산인 달러로 거래되는 미국 시장에 대부분 다 자금을 갖다 밀어넣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신용 경색 이것이 만약에 네.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좀 혹시라도 좀 강하게 온다면 네. 그것이 가장 최근에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였겠죠. 그때 보면은 그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제일 최저가 28.6%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비중 있습니다. 자체가요? 예,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 2% 포인트 정도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가 외국인들의 비중의 바닥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밴드도 아까 이제 잘 말씀 주셨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런 소위 저점을 잡는 밸류에이션은 보통 PBR 밸류에이션을 많이 씁니다. PER은 이익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거래되느냐고 네. 장부가 결국은 그 자본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냐를 보는 게 PBR인데요. 예. PBR이 대충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결국은 시가총액이 1,500조면 지금 현재 북밸류도 한 1,500조 이렇게 되는 거죠.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예. 이것이 이제 저점이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0.7배까지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 그 평균적으로는 대략적으로 바닥을 한 0.8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수준에서 한 20% 정도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러면 대략 2,000선 정도를 이러한 쇼크가 왔을 때 내려갈 수 있는 하단이다. 하단으로 보는 것이 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2천이 깨지는 데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도 뭐 그거는 이제 보고 아까 계신가요?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막 겹치면. 그러니까 이 쇼크가 강화되고 예, 예. 침체가 생각보다 깊고 또 이제 중앙은행들의 소위 이제 오버드루라고 그러죠.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들이 겹치면서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경색되면서 신용 경색까지 네네. 그러니까 소비도 줄고 신용 경색까지 모든 오고 건다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오면 사실은 0.7배를 트라이 해볼 수도 있는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좀 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유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밴드로 좀 예측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밴드보다는 이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저는 이제 이 코스피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히 유가증권 시장을 움직이는 모든 현상들의 트리거를 한 2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나스닥하고 우리가 그 S&P 500의 어떤 지수의 흐름 패턴을 우리가 그대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 네네. 그럼 위험 자산의 특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양국의 모든 주가 지수에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는 부분이 사실 유동성, 그러니까 화폐적인 현상으로 모든 위험 자산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거나 강한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페드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우리가 이제 긴축할 거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 미국의 지금 현실적인 유동성 상황을 보면은 그 코로나 직전에 M2가 15조 달러였던 게
작년도에 최고점 22조 달러까지 갔다가 그 유동성이죠. 이제. 유동성 네. 지표가 21조 달러. 그러니까 여전히 30% 이상 늘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미국 정부의 스탠스인데 예. 무엇이냐면 미국이 사실은 예산안을 줄이면서 우리가 재정 건전화를 노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 사실 이게 양립이 불가한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엔 재정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예. 결국 코로나 때 작년도에 쓰였던 금액들 6조 8천억 달러, 지금은 기본 예산을 갖다 5조 8천억 달러 잡았는데 코로나 때 쓰였던 금액을 빼고 나면 네. 작년 대비 소폭 증액이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최근에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이제 강한 연설을 했는데 인플레 감축법이 우리가 면밀히 뜯어보면 사실상 이것이 인플레를 그러니까 물가가 높은 부분을 잡기 위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겠다라는 입장보다는 네네. 계속적으로 신재생 쪽에 투자를 하고 이쪽의 수요를 더 유발을 시키겠다는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즉슨 뭐냐면 첫 번째 유동성 측면에서 우리가 아직도 경색의 경로로 갈 만큼 달러가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한 상황으로 가진 않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지수의 방향성을 특정하게 하단이나 위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기보다는 네네. 기본적으로 변동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어닝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간단히 하나 어닝 말씀을 쇼크에 드리면 대한 말씀을 주셨죠. 지금 우리나라, 대만 사실 반도체 수출 국가이고 상당히 네. 큰 비중인데 사실 칩포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대만까지. 이렇게 이제 예. 연맹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밀접했던 중국하고의 교육은 예전만큼은 편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더 큰 상징적인 의미로 블록화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네네. 우리처럼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은 국가 입장에서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도 많은 기업들이 수출 기업으로 다 포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 이런 이제 교역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방향성을 앞으로 유동성은 괜찮아서 변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를 지켜주고 있으나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수출과 결국엔 기업들의 이익 체력들이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방향성을 또 하단으로 잡을 개연성도 상당히 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실적, 뭐 어떤 국가들 경제 상황들이 기업에 주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CPI가 어쨌든 뭐 전달보다 조금 나아졌다고는 해도 예상치를 또 웃도는 숫자가 나와서 시장은 좀 많이 놀라하는 모습을 당장은 좀 보였습니다. 일종의 공포심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울트라 스텝에 대한 지금 예상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시장이 반응했던 건지도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물가가 좀 높게 나왔죠. 특히 뭐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아마도 근원 물가, 네, 변동성과 에너지 제거한. 가격을 이제 뺀 예. 음식이라든지 이런 근원 물가의 전월 대비. 아, 전월 대비. 네,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보다는 전월 대비. 0.6 0.6이 네. 곱하기 12를 하면 연간 7.2%의 네. 근원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상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근원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도 5.9%에서 6.3% 확대됐고. 그게 사실은 올랐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조금 이 정도에 그치겠지.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통화긴축도 그렇고 네.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거야라고 보다가 아니네 조금 더 높이고 또 높이고 이런 과정에서 주가는 반대로 조정을 계속 그쵸.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랠리는 있지만 그게 다 합쳐보면 다 베어마켓 랠리고 박스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오해일 수도 있고 돈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뭐 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돈이 많으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뭘 하고 싶어하는 거죠. 계속. 네, 그리고 아직 뭐 항복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시장에서 심리적인. 그렇죠. 뭐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약간의 오해, 금리 레벨에 대한 오해. 네. 금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연준이 뭐 한 연말에 한 3.50%에서 네. 아마 동결 들어가고 내년 3월에는 인하할 거야. 이게 잭슨홀 미팅에서 한번 깨졌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지금 차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아니었네라는 거를 보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계속 정신 좀 차려요. 네. 제발 내 말 좀 들으라니까. 우리는 그 시간 정해놓지 않고 금리를 올릴 거고 네.
물가 잡힐 때까지 올릴 거니까 네. 알아서들 하쇼. 네. 계속 얘기하는데 시장은 뭐 딴청을 부리는 거죠. 뭐 아닐 거다. 그러다가 지금 주가가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CPI 발표 나오고 나서도 그렇게 조정을 보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FOMC 회의 9월 회의가 있잖아요. 9월 회의에서 만약에 뭐 울트라 스텝이라는 아주 큰 보폭이 나온다면 시장은 좀 많이 놀라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당일 주가에는 살짝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뭐 빅스텝 1%포인트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의 보폭은 그렇게 시장에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이제 인상을 하는 과정의 중간에 그냥 여정이죠. 거죠. 예. 여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올리냐, 얼마까지 올리냐.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데 최종 연준의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4.50으로 봅니다.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네, 4.5. 최소 4.5로 올해는요? 보고 올해는 이제 4.0이죠. 올해는 4.0. 네, 예. 최소 12월에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간다라는 지금 9월에 75bp, 네. 그럼 11월에 그러면 50bp. 3.25가 되잖아요. 지금 2.5가 상단이니까. 네네네. 네, 75bp를 올리면 3.25%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50bp 11월에 네. 그리고 베이비 그리고 스텝. 베이비 스텝 그러면 이제 4.0이 4 되는 거죠. 플러스 되네요. 네. 근데 만약에 12월에도 50bp를 올리면 이제 4.25가 되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내년 3월과 6월에 두 번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최대로는 4.75. 저는 뭐 한 4.50으로 봅니다만 예. 왜 이게 터미널 최종 금리가 중요하냐면 네. 4.50 정도면 연준 기준금리와 미국 국채 10년물이 한 1%포인트, 100bp의 어쨌든 스프레드가 있다고 치더라도 수익률 네. 역전이죠. 역전으로 보더라도 3.50%에서 미국 10년물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고점이 3.47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네네. 지난밤에 금리가. 네, 올라왔는데 거의 근접했는데 아무튼 성장주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내년 한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 네, 그렇다 보면 결국엔 주식시장의 추세는 형성이 안 되고 네네. 이벤트만 난무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계속 장이지. 그냥, 이제 뭐 해제됐으니 성장주 달리십시오. 그런 상황은 네, 아니라는 빅테크 거죠. 이제는 뭐 출발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아직까지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쉽지 않다라고 않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연말 4%, 내년 상반기에는 4.75까지도 또 숫자를 말씀 주셨거든요. 네, 뭐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의 관점은 5%가 넘어간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내년 예, 상반기? 내년 말 기준으로. 내년 말 기준으로. 예, 5%가 넘는다는 얘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상당히 후행하지만 장기화되는 임금발, 월세발, 인플레, 네. 예, 임대료발 이 네. 두 가지 임금과 월세가 올라가는 것이 2024년 정도까지도 상당 기간 높게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유동성이 생각보다는 크게 많이 안 줄었는데 네네.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지금 금리는 올리고 있지만 원래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QT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양적 긴축은? 양적 긴축이 소극적으로 되고 있고 이제 겨우 이제 두 배로 늘린 긴축 속도를 2배로 늘린 게 이제 9월 달에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폭이 내년 늘겠죠. 들어갈수록. 예.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서로 곱하기가 될 때 네. 그 얼마나 그런 이제 안 좋은 이제 시너지를 낼 건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익이 감소하는 그것이 결국은 침체를 유발했을 때 이익이 감소하는 폭을 좀 더 강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둔다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패닉장이 한두 번씩 계속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레이 달리오 상당히 이제 요즘에 대표적인 고음 네, 베어인데 베어를 대략 이제 예상하고 4%에서 5% 언저리까지 금리가 올라간다면 대략 미국 시장은 대략 20% 이상 더 빠질 수 있다. 현재 기준에서 네.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이런 걸 다 감안한 코멘트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사실은 현재 지금 아직은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아닐지언정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전체 순자산에서 역대 최고로 지금 주식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높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현실과 괴리를 주다가 현실을 말씀 주신 대로 인식하고 나면은 급락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아직은 현재 특히 그 미국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여전히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만약에 항복을 한다면 한 번은 샥이 올 수도 있다. 쇼크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에. 결국은 현재 관건은 기관 투자자라기보다는 개인. 개인 투자자들이 네. 결국은 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근데 사실 미 연준에서 이번에 FOMC 회의하고 나면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나서 10월에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75냐 100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보폭을 좀 키워야지 지금 현재 환율 상황에 대한 어떤 뭐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기본적으로 사실은 한은의 금리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우리가 좁은 시야로는 과거에 외화가 적었고 대외 순채무가 많았던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율에 민감하고 자본 통제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하는 금통위에서도 여러 번 이제 의견이 피력된 것처럼 사실상 이제 경제 성장의 경로에 있어서의 버블 가능성과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경제를 다시 실질 소득 압박을 통해서 네.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에 맞춰서 가는 그런 네.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미국에 떨어져서 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상 속도나 보폭 자체는 우리의 물가와 경제 체력의 상황에 맞춰서 인디펜던트하게 간다라는 흐름인 따로. 것이고 네. 지금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히 대부분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많은 신선식품을 사실 수입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물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7.3에서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사실은 6.3에서 이제 5.7로 살짝 낮아지긴 했지만 네네, 우리 물가가요. 예, 네. 이 물가의 구성 요소로 봤을 때 여전히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 농식품 쪽 그리고 공산품 쪽이 사실 7% 정도 전년 대비 7%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방향성의 측면에서 오르는데 보폭을 갖다가 더 적게 하느냐 높게 하느냐는 여러 가지 기대 인플레이션과 현재 물가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품목별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종합할 것이고 네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굳이 100bp 미국이 100bp 한다고 우리가 꼭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나 그런 이제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왜 이제 이런 이제 방향성에 대한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중시 말씀을 드리냐면 예. 사실은 제가 이번 미국 CPI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겠으나 미국 특히 CPI에서도 경제적으로 풀 수 없는 모순적 사회 현상이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께서는 계속 수요를 감축하면서 어느 정도 수요를 위축시키면은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물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많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집세가 떨어지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그쵸. 메디케어 쪽인 겁니다. 의료 쪽으로. 의료 쪽이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정신적, 물리적, 육체적인 피로도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치유하려는 이제 니즈가 많아졌고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갖고만은 해소되기 힘든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어떤 사이클이나 페드의 금리 인상 그 경로를 봤을 때도 네. 상당히 좀 긴 경로를 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50pp 이런 인상보다도 네. 그 앞으로의 경로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미국에 일단 8월 CPI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줬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번 달에 있는 FOMC 회의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또 여파는 다음 달에 있을 한은의 금통위 회의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뭐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또 세계 경제 침체 우려도 그렇고 당분간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끌려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방어적이고 준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좀 찾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송재경 본부장, 유신익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